제3화 최초의 관직 제1장 동탁은 금일의 감숙성 일대를 가리키는 농서군 임조연 출신으로 자는 중형이었다. 벼슬은 하동태수를 역임했지만 원래 사람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기를 잘했다. 이날도 버릇대로 세영제를 업신여기는 바람에 분통이 터진 장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날뛰었던 것이다. 유비와 관우가 황급히 제지했다. 저자는 어쨌든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인데 함부로 죽일 수야 있겠는가? 장비가 말했다. 저 개자식을 죽이지 않는다면 저놈 부하라도 되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소. 두 분 형님이 여기 남겠다면 나는 혼자서라도 다른 데로 가겠소. 유비가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이 생사를 같이 하자고 맹세한 마당에 어찌 헤어진단 말인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면 우리도 같이 가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하신다면 내 화도 좀 풀리겠소. 이에 세 사람은 그날 밤으로 군사를 이끌고 주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이 무렵 장보가 거느린 8, 9만 명의 황건적과 대치하고 있던 주전은 저들의 세가 만만치 않아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광종으로 떠났던 유비의 군사가 되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반색을 했다. 커 잘 됐구나. 이리 불러들여라. 그리고 전과는 아주 딴판으로 후히 대접해 주었다. 진중인데도 어디서 구했는지 낙양의 귀한 미주에다가 쇠고기 안주까지 차려주었다. 장도에 얼마나 피곤하오. 마음껏 들고 피로를 푸시오. 예상치 않은 환대의 성격이 단순한 장비는 전날의 반감 같은 것은 씻은 듯이 있고 술에 취해 이런 감격의 언사까지 내뱉었다. 무사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 아니겠소? 그러나 이 환대 대가는 의병 전체의 피와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튿날 주자는 유비를 불러 산악 쪽에 진을 치고 있는 적을 깨뜨려달라고 청했다. 좋습니다. 유비는 군말 없이 선봉군에 나섰다. 얼마 후 산골짜기에 이르자 갑자기 날이 흐려졌다. 비는 오지 않았으나 시커먼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유비가 의병을 이끌고 나가니 적진에서 북소리와 함께 한장수가 말을 급히 몰고 나왔다. 적의 부장 고승이었다. 유비가 눈짓을 보내자 장비가 장팔사모를 꼬나들고 달려나갔다. 이에 고승이 맞붙었으나 불과 수한 만에 겁을 집어먹고 뒤로 달아나려 했다. 이놈! 장비는 말에 속력을 내 고승을 따라붙더니 가볍게 그의 등을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렸다. 그와 동시에 유비는 군사를 휘몰아 적진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러나 저쪽엔 아직도 장보가 있었다. 그는 마리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며 칼을 치켜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세찬 바람과 우레가 일더니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 검은 기운 속에 무수한 인마가 이쪽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었다. 유비는 황급히 후퇴시켰다. 그러나 병사들은 장보가 정말 요술을 피워 수많은 사람과 말이 검은 기운을 타고 내려온 것이라 믿고 혼비백산한 나머지 나뭇가지와 풀뿌리를 붙들고 버둥거렸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크게 당했다. 군영으로 돌아온 유비는 군사를 수습한 뒤 아우들과 사태를 정리해 보았다. 주전의 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 산골짜기를 치러왔던 관병들은 장보의 요술 때문에 오는 족족 전멸을 당했다는 것이다. 세상 이치에 닿지 않는 요술이나 마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천지개벽 이래 요술쟁이가 천하를 얻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관우가 말하자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심쩍은 게 있는지 다시 물어보았다. 그럼 아까 그건 뭐였소? 아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바람과 우레소리와 검은 기운 속에 나타난 무수한 인마였습니다. 이상한 건 허공 속의 그 인마들 가운데 땅에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지요. 이쪽 병사들이 죽은 것은 세찬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고 나뭇가지나 풀뿌리를 붙들고 있다가 바람이 멎을 때 저들이 쏜 화살과 던진 돌에 맞은 까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오? 유비가 묻자 관우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빙긋이 웃었다. 요술의 실체가 장보가 버티고선 지형이라는 뜻이지요. 실은 돌아오다가 이곳의 한 촌노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골짜기의 지세와 기후는 오후가 되면 한두 차례 세찬 바람이 불고 안개구름이 짙게 들이곤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류를 따라 산 위에서 검은 안개가 내려오고 때론 모래도 인다 합디다.
이 점을 장보가 그 지방 출신의 누구에게선가 듣고 바람이 일 때를 기다렸다가 주문해오는 신용을 하여 마치 자신이 풍우를 일으키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하는 게지요. 검은 안개 속에 보이던 수많은 인마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관우는 찢어진 종이를 유비와 장비에게 보여주었다. 사람의 모양을 실물대로 그린 종이 그림이었다. 이런 종이가 바람에 날리니까 마치 수많은 병사가 허공에 강림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과연 유비가 감탄했다. 그러자 장비가 끼어들었다. 그러고 보니 준영 말씀이 맞는 것 같수다. 허공에 말이 달려드는 것 같다. 내가 장팔사모를 뻗어찔렀는데 그 느낌이 무슨 지푸라기를 찌른 느낌이었단 말이오. 지푸라기라고? 그렇소이다. 그러자 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알겠네. 장보는 지푸라기 말을 많이 만들어 긴 줄들에 매달아 허공에 흔든 것일세. 결국 장보는 자연현상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종이사람과 지푸로 만든 말로 우리 쪽 군사를 농락했던 것이야. 관우가 그렇게 결론짓자 장비가 무릎을 쳤다. 아, 그게 그렇게 된 것이었구려. 그렇다면 종이 사람과 제웅말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겠군. 내 이 문제를 주전 장군과 상의해보겠소. 유비는 그렇게 말하고 주전을 만나 오늘 장보와 싸운 문제점과 관우의 분석을 덧붙였다. 이야기를 듣고 난 주전이 되물었다. 종이 사람과 제웅말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 병사들에게 돼지나 염소, 개 등을 잡아 그 피를 준비해가지고 내일 산꼭대기에 숨어 있다가 도적들이 쫓아올 때 그 오물을 부리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하면 사람이나 말이 전부 붉은색이 되어버리니 장부의 요술이 거짓말이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나겠지요. 하하하, 바로 그걸세. 주전과 대책을 끝낸 유비는 군막에 돌아와 관우와 장비에게 각각 병사 1,000명씩을 거느리고 산 뒤쪽 높은 곳에 숨어있게 하는 한편 돼지, 염소, 개의 피 등 온갖 더러운 것들을 준비하게 했다. 그날 밤 관우와 장비는 병사들을 데리고 산 뒤쪽으로 10리 이상 돌아가 산등성 위로 오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장보가 요술을 피워 사람과 말이 쏟아지는 허공 위쪽에 매복했다. 다음날 오후 비슷한 시각이 되자 장보는 깃발을 앞세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북을 치며 싸움을 걸었다. 유비도 병사들에게 깃발을 들게 하고 북과 징을 울리며 정면으로 맞서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자 예의 장소에 나타난 장보는 마리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칼을 허공에 뻗으며 무슨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천둥과 바람이 세차게 일며 모래와 자갈이 날리고 협곡을 메운 자욱한 검은 기체 속에 한때의 사람과 말이 쏟아져 내려왔다. 유비는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보는 군사를 몰고 추격해왔다. 쫓고 쫓기며 막 고갯마루를 넘어서려 할 때 쾅하고 신호포가 울렸다. 그러자 매복해 있던 관우와 장비의 군사가 준비해두었던 오물을 일제히 공중에 퍼부었다. 순간 종이사람과 지푸로 만든 말들이 붉은 피에 젖어 우수수 땅으로 떨어졌다. 잠시 후 천둥과 바람이 그치자 산기슭에 숨어 종이사람과 제웅말들을 줄에 매달아 조종하던 장보의 병사들이 관우군과 장비군 쪽에서 쏜 화살에 맞아 밑으로 떨어졌다. 장보는 자신의 요술이 탄로난 것을 알자 급히 군사를 후퇴시키려 했다. 그러나 관우와 장비의 군사가 좌우에서 쏟아져 나오고 또 등 뒤에서 유비와 주전이 함께 쫓으니 도적대는 크게 패하고 말았다. 지공장군이라 쓴 깃발을 보고 유비가 나는 듯이 말을 몰아 추격하자 장보는 길을 버리고 벌판으로 달아났다. 유비는 활을 쏘아 그의 왼쪽 어깨를 맞췄다. 장보는 화살을 미처 뽑지도 못한 채 저희 무리가 점거한 양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제2장 주전은 잇따라 양성을 공격했으나 성 안엔 상당한 식량이 비축되어 있어 장보는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싸움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난처하군. 주전은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경쟁자인 황보숭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 황보숭의 소식을 알아오게 했다. 얼마 후에 돌아온 정탐꾼은 황보숭의 근황을 이렇게 보고했다. 황보숭이 연전연승한 데 반해 동탁은 싸움마다 졌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동탁의 지휘권을 빼서 황보숭에게 주었는데 황보숭이 임지에 도착했을 때는 장각이 이미 죽어 그의 아우 장량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관군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황보숭은 7번 싸워 7번 이긴 끝에 고경에서 장량의 목을 베고
장각의 무덤을 파헤쳐 그 관을 부수고 시체를 육시한 다음 목을 잘라 도성으로 보내니 남은 무리가 모두 항복했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황보숭의 벼슬을 높여 거기장군 겸 기주태수에 제수했습니다. 그 후 황보숭이 조정에 표문을 올려 노식에게 공은 있어도 죄가 없다고 상소했고 조정에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 노식을 원래의 관직으로 복귀시켰다고 합니다. 조조 역시 전공을 인정받아 제남상에 임명되었고 그날로 군사를 이끌고 임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지방조직의 가장 큰 단위는 주였고 주 밑에 군 또는 국이 있었다. 둘은 같은 급의 행정단위로 군의 책임자는 태수, 국의 책임자는 상이라 불렀으나 유독 국의 책임자를 상으로 부른 것은 명목상의 책임자가 왕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황족 출신의 왕은 현지에 있지 않고 대개 낙양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 책임자는 조조의 경우처럼 상일 경우가 많았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주자는 속으로 부하가 치밀었다. 경쟁자인 황보숭은 승승장구하는데 자신은 성 안에 틀어박힌 장보 하나를 잡지 못해 세월만 낚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녀들을 마구 들볶았다. 못들 하느냐? 지체 없이 성을 쳐라. 이에 유비를 포함한 막녀들이 번갈아 공격을 가하자 형세의 다급함을 느낀 적장엄정이 장보를 찔러 죽인 다음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성 밖으로 나와 항복을 청했다. 뜻하지 않게 장보의 목과 양성을 얻게 된 주전의 기쁨은 컸다. 이 여세를 몰아 그는 인근 여러 고을의 도적들을 평정한 뒤 조정의 표문을 올려 승전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장각 삼형제가 죽었다고 그 세력이 다 소탕된 것은 아니었다. 황건적 잔당들 가운데 한충, 조홍, 손중 등이 완성의 웅지를 틀자 토벌을 피한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들어 그 기세는 바람에 번지는 불길처럼 다시 피어올랐다. 태연양사에 원수를 갚자. 그런 명분하에 각처로 다니며 닥치는 대로 살인과 방화, 노략질을 일삼고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주전에게 칙명을 내렸다. 경은 승리를 얻은 군대를 이끌고 적을 모조리 토벌하라. 칙명을 받은 주전은 곧 군사를 이끌고 적이 웅지를 틀고 있는 완성으로 출전했다. 현덕공은 서남쪽을 치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의병을 이끌고 서남쪽으로 향하자 완성에서는 한충으로 하여금 정예병을 이끌고 맞서도록 했다. 그 틈을 타 주전이 철갑 기마병 2000기를 이끌고 완성의 동북쪽을 공격했다. 이 첩보를 듣고 유비의 군사를 맞으러 나가던 한충이 동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그쪽에 방비가 허술했던 까닭이다. 이를 놓칠 리 없는 유비, 관우, 장비가 한충의 뒤를 치고 들어가니 사상자가 무수했다. 결국 한충은 대패하여 완성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주전은 즉시 군사를 나누어 성을 철통같이 에워쌌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 안의 군량이 떨어지자 한충은 사람을 보내 항복의 뜻을 알려왔다. 성문을 열고 항복할 테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전은 고개를 저었다. 항복을 받아달라고?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자 유비가 주전에게 물었다. 옛날 고조께서 천하를 얻으신 것은 항복을 권하고 귀순하는 자들을 선선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인데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한충의 항복을 거부하시는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라. 옛날 진나라의 항우 때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백성들에게 정한 주인이 없었던 까닭에 상까지 주어가며 항복을 권하였지만 지금 천하는 통일되어 있는데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킨 것일세. 만일 항복을 받아준다면 착한 일을 장려할 명분이 없어지고 도적들은 저희가 유리한 때는 멋대로 노략질하다가 불리해지면 항복할 터이니 이는 도적질할 마음을 길러줄 뿐 결코 좋은 계책이 되지 못하네. 그러자 유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도적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사면을 철통같이 에워싼 지금 항복을 받아주지 않으면 저들은 기필코 죽기를 다해 싸울 겁니다. 1만 명만 한마음이 되어도 당해내기 어려운데 하물며 성 안에는 수만 명의 죽을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동남쪽은 터주고 서북쪽만 공격하십시오. 도적들은 반드시 성을 버리고 달아날 터이니 싸울 뜻이 없는 자들을 뒤에서 공격하면 간단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 그대 말에 일리가 있군. 주전은 즉시 동남쪽에 군마를 철수시키고
일제히 서북 쪽을 공격하도록 했다. 과연 한충은 군사들과 더불어 서엉을 버리고 달아났다. 주전이 유비, 관우, 장비와 함께 좌우 중앙의 3군 곧 군대 전체를 이끌고 덮치며 한충을 활로 쏘아 죽이자 나머지 도둑대는 뿔뿔이 흩어졌다. 관군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도둑대를 비질하듯 쓸어갔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와 하고 대군이 쏟아져 나왔다. 한충의 동료인 조홍, 손중이 뒤늦게 구원을 나온 것이었다. 주전이 도적대의 세력이 너무 큰 것을 보고 군사를 잠시 뒤로 물리니 조홍이 그 기세를 타고 완성을 되찾았다. 할 수 없이 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우고 주전이 다시 공격에 나서려 할 때 갑자기 동쪽에서 한때의 인마가 몰려왔다. 저 군단은 뭐한고? 유비는 주전 곁에서 영문으로 들어오는 군마를 보고 있었다. 모두 1500가량의 군마. 대우도 정연하고 보무도 당당했다. 저런 정예의 병을 거느린 장수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누구나 칭찬할 만큼 질서가 잡혀 있었다. 유비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깃발든 병사와 북치는 병사 뒤에 주변을 압도할 만큼 위풍당당한 장수가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었다. 이마가 넓고 얼굴이 넓적하며 호랑이 몸집에 곰의 허리를 지닌 자였다. 주전이 그를 향해 물었다. 그대는 누군가? 소장은 옥은 부추년 사람으로 성은 손, 이름은 견, 자는 문대라 합니다. 정예병 1,500명을 이끌고 장군을 도우러 왔습니다. 당당한 태도여 낭낭한 음성이었다. 멀리서 나를 도우러 왔다니 고맙군. 주전은 크게 기뻐하며 손견의 손을 잡고 지휘대 위로 같이 올랐다. 유비는 손견을 보면서 아, 세상엔 역시 숨은 인걸이 많구나 하고 속으로 찬탄했다. 제3장 손견은 춘추시대에 저명한 병법가 손자의 후예였다. 17살 때 아버지를 따라 전당호에 놀러 갔다가 해적 10여 명이 장사꾼의 재물을 약탈하여 강가에서 서로 나눠 갖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해적들은 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빼들고 강언덕에 뛰어오르더니 군사를 지휘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람 부르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해적들은 관병이 잡으러 온 줄 알고 재물을 모두 버리고 달아났다. 손견은 그들을 쫓아가 마침내 도적 하나를 잡아 죽이니 이로써 손견의 이름과 지혜가 그 지방 일대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일로 교위에 천거되었다. 교위란 금일의 경찰서장 정도에 해당하는 벼슬이었다. 그 뒤 회계군에서 허창이란 괴이한 도적이 스스로 양명황제라 칭하며 수만 명의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손견은 그 고을의 사마 곧 군부대장과 함께 용사 1천여 명을 모집하고 그 지방 관군과 합세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마침내 허창과 그의 아들 허소의 목을 베었다. 회계자사 장민이 표문을 올려 그 공을 아뢰자 조정에서는 손견에게 현령의 보좌관 자리인 염독승이란 벼슬을 주었다. 손견은 그 뒤 우이승, 합의승을 역임하다가 이번 황건적의 반란을 보고 회수, 사수 지방의 젊은이들과 여러 장사치들 1,500명을 모아 주전을 도우러 온 것이었다. 주전은 손견을 보고 유비를 보더니 다시 영을 내렸다. 나는 서문을 공격할 터이니 현덕공은 북문을 치시오. 예, 북문을 치겠습니다. 유비가 복창했다. 문대공은 남문을 치시오. 예, 남문을 치겠습니다. 손견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완성남문으로 달려갔다. 동문 한 곳을 남겨둔 것은 도적대가 그리로 달아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남문에 도착하자 말에서 뛰어내린 손견은 부하들보다 먼저 성벽 위로 기어 올라갔다. 너희들은 이 송견을 아직도 모르는가? 그리고는 적진에 뛰어들어 20여 명의 목을 베니 그 앞에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를 보고 있던 적장 조홍이 말 위에서 소리쳤다. 한심들 하구나. 내가 상대해주마. 그리고는 창의 일종인 한 장 8자길이의 삭을 꼬나들고 달려들었다. 손견은 곧 몸을 날려 성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더니 조홍의 삭을 빼앗아 그를 찔러 쓰러뜨리고 조홍의 말에 올라 이리저리 나는 듯이 오가며 적을 베었다. 형세가 다급해지자 남은 적장 손중은 도적대를 이끌고 북문으로 달아났다. 도중에 유비의 군사와 마주쳤으나 싸울 마음이 없어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시잉 하고 화살 한 대가 날아와 손중의 목덜미를 꿰뚫었다. 그러자 그의 몸뚱어리가 맥없이 마리에서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저자의 수급을 배워오라. 화살을 쏜 사람은 바로 유비였다.
그와 동시에 서문으로 쳐들어온 주전의 대군과 남문으로 쳐들어온 손견의 군사가 북문의 유비 군사와 합세하여 성 안팎의 황건적을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니 수군만 수만이요 투항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하여 성을 완전히 탈환한 뒤 관군은 한충, 조홍, 손중의 머리를 성 밖에 내다걸어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성민들은 환희에 넘쳤다. 관군은 그 여세를 몰아 남양군 일대의 10여 고을을 모두 평정했다. 가가호호 대문마다 써붙였던 대현양사 장각의 부적도 떼어내 황건적의 흔적을 일소했다. 이렇게 하여 도적대의 노략질에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안녕을 돌려준 주전은 유비 손견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으로 향했다. 수도 낙양은 당시 100만호라고 했다.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뜻의 대륙식 과장 표현만은 아니었다. 영하 5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낙양과 낙양을 둘러싼 인접지역의 가구는 20만 8천여 호, 인구는 100만 명이었던 것으로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인구를 집계할 때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노예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100만 명을 훨씬 능가했을 것이다. 과연 거리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고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차림의 미인들과 한다는 명사들과 문무백관들의 수레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황금빛 벽에 오색영롱한 유리기와를 입힌 궁성의 담과 잘 정돈된 도로, 번듯한 건물들과 번화한 상가는 낙양을 처음 방문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개선군을 맞이하기 위해 오색 깃발이 걸린 거리를 지나가는 그들 형제는 모두 으슥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정작 표문을 올리기 위해 궁전에 들어간 것은 주전과 손견뿐이었다. 벼슬이 없는 관장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전은 궁전에 들어가기 전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그대의 전공을 조정해 아랠 테니 객관에서 기다리고 있게나. 궁전에 들어간 주전은 표문을 올렸고 이에 임금은 그를 거기장군에 봉하고 한암윤에 임명했다. 손견은 조정의 연줄이 있는 까닭에 별부사마에 임명되어 임지로 떠났으나 유비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밤마다 기러기가 날아갔다. 피었던 부용꽃도 가을바람에 하얗게 떨어졌다. 관우 장비와 함께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거리를 거닐다가 마침 뚜껑 없는 가마인 나면을 타고 가던 낭중 장균을 발견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인사했다. 장낭중 오랜만이요. 날 알아보시겠소? 소. 오, 현덕궁 아니시오. 장균은 남해에서 내리며 반가워했다. 그는 일찍이 뇌물을 안 준다고 노식을 모함했던 환관 좌풍과 함께 일선을 순찰하러 다닌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때 만나 서로 흉금을 터놓고 포부를 말해본 일이 있는 그런 사이였다. 그는 유비의 남루한 행색을 아래 위로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다. 공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신색이 매우 초췌하구려. 유비는 숨김없이 자신의 처지를 말했다. 지금까지 참가했던 여러 전투를 말하고 주전 손견과 함께 개선하여 낙양성까지는 함께 왔지만 궁전에 들어가지 못해 기별을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벼슬이 없다는 이유로 탁군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온갖 전투에 참가해온 의병들은 이곳 낙양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외성에 머물러 있는데 무슨 벼슬이나 은상은 고사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따스한 옷 한 벌 푸짐한 음식 대접조차 없으니 그들 보기에 민망하고 치근하다. 이에 주전 장군에게 북풍한 설을 견딜 속옷 한 벌씩과 음식이나 좀 내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장균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허참 그 많은 전공을 세우고도 벼슬 한 자리, 은상 한 조각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오. 그런 셈이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이번 황건적을 소탕한 공으로 황보숭 장군은 기주태수에 주전 장군은 한암윤에 임명되었고 손견만 하더라도 별부사마의 벼슬을 제수받았는데 각종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귀공만 아무 기별이 없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오. 귀공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성상께 아뢰도록 하리다. 오래자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잠시만 참고 기다리시오. 유비와 헤어진 장균은 그 길로 궁중에 들어갔다. 그날은 뜻밖에도 임금 옆에 아무도 없었다. 옥좌에 높이 앉은 임금이 말했다. 오늘은 장낭중에 특별한 청이 있다기에 내 측근 신하들을 물리쳤으니 기탄 없이 말해보시오. 무엇에 관한 일이오?
용상으로 오르는 계단 밑에 엎드린 장교는 주변에 측근들이 없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아뢰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십상시에 관한 일이옵니다. 십상시라고. 임금의 얼굴빛이 약간 바뀐 것처럼 보였다. 그러하옵니다. 폐하께선 측근의 간신들을 물리치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원한과 근심을 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옵소서. 장랑중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오? 이제 겨우 진압되어 지방 도적대가 자취를 감추었사오나 당초 황건적이 난을 일으킨 근본 원인은 모두 십상시에게 있사옵니다. 원인이 십상시에게 있다니. 이에 저들은 매물 바친 자에게는 공이 없어도 관록을 주고 매물 바치지 않은 자에게는 죄가 없어도 삭탈관직을 하는 등 정사를 어지럽혀 도적대가 발화하게 된 것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흐려졌다. 십상시란 어린 임금으로부터 아빠라 불리는 장양, 엄마라 불리는 조충을 필두로 그들과 한패가 되어 권력을 농락해온 봉서, 단규, 조절, 후람, 건석, 정광, 하온, 곽승 등 임금을 옆에서 항시 모시는 10명의 내시, 곧 10명의 환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럼 짐이 어찌하란 말이오? 임금이 묻자 장교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땅히 십상시의 목을 베어 나문 밖에 매다시고 사자를 보내 온천하에 알리신 다음 공이 있는 자에게 후한상을 내리시면 나란히 저절로 안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천하가 장균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군막 뒤로부터 10명의 환관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폐하, 장균이 지금 폐하를 속이고 있나이다. 일제히 외치는 십상시의 합창에 장균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말을 군막 뒤에서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나타나자 임금은 전적으로 그들을 편들더니 마침내 무사들을 불러들였다. 저자를 끌어내라. 장균은 임금의 태도가 돌변한 것에 낙담했다. 폐하 십상시에게 속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끝내 밖으로 끌려나가고 말았다. 맥이 풀려 눈을 감고 있는 장균을 어떤 방으로 옮긴 저들은 전이가 가지고 온 약탕을 강제로 먹였다. 그러자 이를 마신 장균은 잠자는 것처럼 죽고 말았다. 제4장. 장균을 처치한 십상시는 머리를 맞대었다. 또 어떤 놈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 앞으로는 성상께 직접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토록 하시오. 수장인 장양이 자기 패거리의 환관들에게 지시하자 조충이 말을 받았다. 그도 필요하지만 불평불만자의 입막음을 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오? 황건적 토벌에 공이 있는 자들이 벼슬을 받지 못해 원망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깹니다. 그런즉 작은 벼슬이라도 주어 우선 관청의 이름이나 걸치게 해두었다가 적당한 때를 보아 처치해도 늦지 않으리다. 그도 그렇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비도 벼슬자리를 하나 얻게 되었다. 그것은 고향인 탁골 밑에 위치한 중산국 안희연의 현위 자리였다. 현이란 오늘날로 치면 시골 경찰서장쯤 되는 자리였다. 아니 현령도 아니고 겨우 현이란 말이오. 장비가 투덜거렸다. 그러나 유비는 그것도 조정에서 내린 벼슬이라 고맙게 생각했다. 이에 그간 고락을 함께한 500여 의병들을 해산하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노잣돈을 주어 고향에 돌려보낸 다음 관우, 장비 등 측근 20여 명만 대동하고 임지인 안희연으로 떠났다. 부임하여 현의 일을 살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곳 주민들은 유비가 백성을 혈육처럼 보살피고 추워도 괴롭히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모두 감심했다. 유비 자신은 언제나 관우 장비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그가 관청에 나가 일을 볼 때는 관우, 장비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옆에 시립해 있었으나 조금도 따분해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렇게 고을 일을 본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조정에서 이런 조서가 내려왔다. 지방 수령이 된 자들 가운데는 거짓 무공을 아뢰어 관직을 얻은 자가 많고 무공을 빈자하여 방자하게 구는 자가 많다니 옳고 그름을 가려 이런 자들은 모두 삭탈관직하겠노라. 거짓 무공을 댄 자는 색출하여 벼슬을 빼앗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문제는 유비에게도 그런 의혹이 있다며 임금의 명을 전하는 환관이 파견되었다는 점이다. 마침내 순찰관인 도구가 안희연에 도착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더불어 그를 맞으러 성밖까지 나갔다. 어쨌든 칙명을 받들고 내려온 조정관리의 행차라 최고의 예로 맞았다. 그러나 도구는 마리에 앉아 손에 쥔 채찍을 가볍게 드는 것으로
답례를 대신한 뒤 거만하게 물었다. 여기가 애니언이니? 그렇습니다. 형편없는 시골이로구나. 객관은 어디 있느냐? 유비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저쪽에 있습니다만 시골이라 좀 누추합니다. 안내부터 해라. 오늘하고 피곤하니 우선 좀 쉬어야겠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관우와 장비는 둘 다 화가 났지만 유비는 칙명을 받들고 온 신하라 하여 그를 객관까지 정중히 안내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간 도구는 유비와 관우, 장비를 섬돌 아래 세워둔 채 거만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한참 딴청을 피우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생각났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대가 유현이인가? 그렇습니다. 유현이는 출신이 뭔가? 유비는 옷매무새를 고치며 정중히 대답했다. 저는 중산정왕의 후손입니다. 탁군에서부터 황건적을 무찌르는 크고 작은 전투에 30여 번 참가하여 작은 공이나마 세웠기에 지금의 자리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러자 도구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뭐야?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너 따위 천한 것이 무엄하게도 황실 종친을 사칭하다니. 그러니 공적까지 허위로 둘러댄 줄 내 진즉에 알아봤느니라. 내가 이번에 칙명을 받들어 순찰나온 것도 바로 너 같은 탐관오리들을 적발해내기 위함이다. 내 놈의 못된 행실을 조정에 보고할 것이니 그리 알고 가서 처벌이나 기다리고 있거라. 물러가 있으라는데도. 예, 유비는 변명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저 예의하다가 객관을 물러나오고 말았다. 관사로 돌아와 상의해보았더니 한 관리가 이렇게 말했다. 순찰관이 으름장을 놓은 건 뇌물밭이라는 수작입니다. 유비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뭐요? 나는 백성을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무슨 돈이 있다고 뇌물을 바치란 거요? 이튿날 유비로부터 아무 기별이 없자 도구는 먼저 현의 관리부터 잡아들여 현이가 백성을 괴롭힌 사실을 대라고 윽박질렀다. 이를 전해들은 유비가 몇 번이나 찾아가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하려고 들었지만 그때마다 문지기들이 가로막아 대문을 들어서지도 못했다. 이를 들은 장비는 화를 참지 못해 술을 몇 잔 마시고 거리로 나섰다. 말을 타고 객관을 지나려 하자 문 앞에 5, 60명의 노인들이 모여 통곡을 했다. 무슨 일이오? 장비가 물었다. 순찰관이 현의 관리를 핍박하여 유공을 해치려 한다기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리려 왔으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리어 문지기들한테 내맘 맞고 쫓겨났습니다요. 노인들의 대답을 듣자 장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